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을 보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서 우리의 정의의 여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서면조사 딱 한 번만 하고 끝났을까요? 우리의 정의의 여신은 시력이 매우 좋아서 눈치를 보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가 소식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진보 농객 신율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진보인가요? 뭐 남들이 그렇게 그래요? 제 의견은 괜찮습니까? 아니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네. 예, 이래저래 욕먹는 건데 뭐. 예. 근데 뭐 보수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과거에서 보수는 뒤에 꼴통이 붙어가지고 옆에 듣기는 안 좋았잖아요. 뭐 보수 진보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사람도 어떤 면에서 진보적일 수 있는 거고, 진보적인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수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예. 막 섞여 있죠. 그럼요. 저도 뭐 진보적인 면이 있고 보수적인 면이 있고, 누구든 모든 다르죠. 사람은 다 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난 끝까지 보수나 처음부터 난 진보다,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우리 보수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네. 자, 이해찬 지금 후보 이제 예. 당대표가 됐죠. 그렇죠. 역전의 재역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전했다가, 이겼다가 역전 당했다가 다시 재역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이해찬 후보가 승리했던 요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색깔론 공세를 하는데 그게 임수경 의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공감을 해요. 뭐 이석기, 김재현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임수경 의원까지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가 물론 이해찬 이제 대표죠. 그게 뭐 말실수 조금 했지만은,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여기까지 지금 종북 논쟁을 확대하니까 당연히 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동의했던 야권 지지자들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야권에 결집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의도적인 색깔론 공세에 맞설 선명성과 투쟁력 있는 사람을 골랐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조직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모바일 경선 이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이틀 동안 8만 명이 넘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70% 가까이가 그때 몰렸거든요. 네. 대임 눈치 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렇게 하루에 몰렸던 이유가 뭘까? 당연히 그건 조직이죠. 네. 야, 전부 가입해라. 빨리 선거인단 빨리 여기에 가입해라. 그렇죠. 이틀 남겨놓고 비상이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나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너무 심각나게 얘기해서 저는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근데. 잘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만에 8만 표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39세 이하에 대한 가중치를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조직 동원이 있었다면 동원된 조직한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됐었다는 거죠. 30대 미만은 39세 미만은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39세 이하는 야. 가중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덕분에 역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30대 이하는 1인 1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1인 1점 몇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부장님이나 나나 네. 선거인단 가도 가중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사람이. 그거는 헌법에 제소하면은 좀 위헌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1인 1표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보통 선거라고는 문제 많습니다. 모바일 선거라는 거는요. 지금 거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슈스케 할 때 뭐 아빠 핸드폰, 엄마 휴대전화 다 걷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듯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고, 비밀 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요소를 찾자면 그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당내 선거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위원 그런 건 너무 거리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서클 친구들, 같은 친구들 쫙 모여가지고요. 야,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딱 그럴 수 걸어가지고. 있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예. 서클은 옛날 말이고요. 네. 요새는 동아리. 아, 요즘 동아리라 그럽니까? 아, 예.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김한길 최고위원이 좀 화가 많이 났죠. 예, 당심하고 민심이 왜곡됐다. 제가 참 거기에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당심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2002년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당심이었어요. 왜 김한길 후보를 당심이 선택했느냐. 김한길 후보의 지도력과 인품과 이런 데 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제일 중도적인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후보를 선택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그 대의원 여론조사 있었죠. 그 민주당 대의원이 어떤 대선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가. 그랬을 때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3명의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오차범위 냅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김두관, 손학규와 같이 중도적 후보를 민주당 대의원들은 선호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민주당 당원이나 대의원들은 대선은 중도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한길 후보를 당권 경쟁에서도 지지를 했는데, 문제는 자꾸 조직하니까 무슨 야구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좌우지간 그 조직들은 대부분 선명성만 생각하거든요. 전략적 마인드가 좀 부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조직에 의해서 바로 2002년 대선과 같은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조직이 선명성만 생각해가지고 없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은 지금과 같은 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바일 경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 경선이라는 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죠. 모바일 기기는 갖고 다녀도 이게 손이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가뜩이나 젊은 사람한테 유리한 방식인데 거기에다 가중치까지 준다. 이거는 조금 저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메시지도 못해요. 나이 드시면. 메시지. 제가 아는 교수,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아는 교수 하나는 네. 오늘 학교 왜 오셨어요? 휴일인데 이메일 체크하러 왔는데요. 학교 이메일은 이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만 그러면은 이메일을 체크하는 걸로 한 알고 메일은 계시군요. 다음 본사에 가서 네. 이 네이버 메일은 네이버 본사에 가서 해야 되는지, 구글은 미국 갔다 와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교에 와야지만 이메일 네, 검색이 된다. 네. 근데 어쨌든 사실 젊은 층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면 민심과 굉장히 유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막 주가라 그러나요? 문재인 후보, 지금 문재인 의원이죠. 네. 문재인 의원 관련 주가가 뭐 폭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참, 근데 그게 진짜 관련주는 맞아요.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근데 저도 안 했을 거 모르죠. 그냥 기사가 나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 정도. 부장님이신데. 아, 저도 뭐 그거 주식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전 이 테마주 이건 되게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재인 고문이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뭐, 제 신문 보면은 뭐, 문재인, 김두관, 희색, 뭐 이러는데, 둘 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거든요. 김두관 도지사는 별로 웃는 모습을 제가 못 아니,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문재인 고문도 희색이 돌면 안 되는 게,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문재인 고문이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야 이거 뭐 다 짜고 치는 거 시나리오대로 돌지 않느냐. 결국은 그 딱지를 대선 본선까지 갖고 갈 위험이 있어요. 그럼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잘못 끼워진 단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희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김두관 지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였다. 인지도는 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돼봤자 뭐 경남에서만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야당 지지층 중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뭐 나이를 먹든 젊든 그런 성향의 유권자가 있다면, 대선의 기본 공식은 중도층이 어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청렴하시고 선명성이 확실하죠. 선명성보다도 청렴하시고 선명성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사리사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거는 이해찬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찬 대표를 누구든 하는 얘기예요. 사리사욕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청렴하니까 돈 문제는 완전히 깨끗하고, 네. 보기 드문 정치인이에요. 네. 정말 저도 17년 교수 생활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교육자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 선명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성 이미지를 좀 죽이고 중도적 이미지를 좀 더 갖도록 노력을 하면. 근데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건 모르죠. 이해찬 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그걸 까먹었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좀 갖는다면, 제가 뭐 충분히 좋은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도, 항상 머리 가운데에 집어넣으라고 중도입니다. 근데 이해찬 후보의 그 색깔론 논쟁 지금, 더 이상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 마라, 어떤, 네. 지금 이제 색깔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임수경 의원 사건 자체도 색깔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색깔론 논쟁이 박지원, 이해찬 두 대표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쨌든 좌우지간 새누리당은 이걸로 굉장히 득을 많이 본 건 사실이에요. 이념 구도를 만들므로써 전국의 주도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너무 몰아붙이니까 저쪽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맞받아치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야권 지지층이 단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고, 이념 구도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선명성과 투쟁력을 가진 사람은 이해찬 후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는 좋습니다. 저는 그 맞받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뭐냐면, 정치적으로요.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당이 확 방향을 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땐, 문제는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은 중도 쪽으로 아젠다를 선점하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는 그럼 선명성, 투쟁력을 가진 대표가 얼만큼 유용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도 결코 이해찬 대표 체제 민주당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그럼요. 않다. 오히려 선호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별로 나쁘지 않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검찰에서요. 지금 국민들이나 새누리당도 갸우뚱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새누리당이 갸우뚱하면 국민들은 절레절레 흔들죠.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 가지고요. 네. 전부 다 관련자들 불기소 처분했어요. 글쎄요. 어쨌든 특검이나 땅 뭐 비싸게 다 사서 가겠다. 시영 씨한테 이득 보도록 했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네. 문제 중에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시영 씨 차명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두 번째 의혹이고요. 네. 세 번째는 시영 씨가 낸 땅값과 세금 12억 원이 어디서 났나 하는 의혹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영 씨 아까 얘기하시대요. 서면 조사 한번 받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기가 막혀요. 서면 답변서에 논리가 맞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해서 안 불렀다. 그게 막 뭐 핸드폰 보고 읽으시는 겁니까 지금? 핸드폰이 아니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제가 이게 좋은 게요. 네. 이 인터넷 그 사이트를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읽으면 됩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신 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감탄하시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청와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런 검찰 수사의 결과는 뭐 거의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낯이 뜨거워지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측근 비리들 줄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대통령이 사죄를 다 털어놓는지 안 털어놓는지 제가 모르죠. 네. 그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수사를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그런 얘기 수준의 연장선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요새 놀라는 게 많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육사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네. 전 퍼레이드 글쎄요. 하는데 가서 근데 감매를 이제- 받았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그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게 글쎄요.
우리나라 육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네. 장교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과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사람이, 더군다나 29만 원밖에 재산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기부한 모양이에요. 네. 그 돈을 받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초청했어야 하는지, 저는 그런 전반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왜 심각하게 이렇게. 책임 얘기 나오면 저도 뭐 책임이 있나 잠깐 공부를 생각이 무슨 책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육사 나오셨어요? 네, 아직 육사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지금 복잡합니다. 그 경선 룰 가지고요. 네. 비박 출마자들 세 분이 이제 거의 뭐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예 경선에 아예 참여 안 하겠다. 이 뜻을 지금 탈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탈당하네요. 탈당 안 합니다. 내기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탈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죠. 탈당을 하려면 언제 했어야 되냐면 공천 과정 중에 했었어야죠. 지금은 정치라는 건 의원 숫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자꾸 그 얘기하는 게 진짜 경선은 불출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얘기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순도 99%짜리 친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거기에서 1%끼리 해봤자 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진짜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긴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단지 박근혜 전 위원장이 한 70%, 80%의 국민 참여 경선을 받아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국민원정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받아줘야 되는 것도 괜찮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요. 네. 7, 80% 정도, 전체 7, 80% 정도의 국민 참여 경선을 전체가 지금 2대 3대 3대 2죠. 네. 여론조사 2에다 3의 국민 참여 경선인데 이거를 한 7, 8까지 늘리는 거예요. 3을. 지금 3을 7, 8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늘리면 나머지 2, 3 정도 가지고 당원 대의원이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6.29 선언처럼 갑자기 충격적인 충격파를 던지면서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정치권이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처럼 또 복잡한 이런 정치권. 좀 복잡해야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방송도 하고 그러죠. 그래야지 뭐 캐돈 안 맞아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의 스타. 네, 김연아 선수. 교생 실습은 쇼다. 김연아의 교생 실습은 쇼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자 김연아 선수 측이 발끈해서요. 명예훼손으로 이 교수님 고소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측은 교수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소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출연하는 프로그램에도 안 나가겠다. 이 정도로 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진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만 기다리시면 이 교수님 만나 보시겠습니다.